이번엔 까먹지 말고. 자, 25번부터 30번 과학 지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 스타일에서 뭘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지문 구성들 중에서, 아니지, 문제 구성들 중에서 어떤 것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25번부터 문제 스타일부터 먼저 잠깐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문제 먼저 읽으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챙겨야 되는지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가와나에 대해서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자마자 작전이 바로 성립이 돼야 되겠죠? 이 지문은 가와나를 단독으로 분별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가지문만 읽고 문제에서 대해서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 다만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뭐 한계점을 지적했다, 차이점을 설명한다, 뭐 동일한 의미의 학설을 주장한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뭐예요?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전개 방식 문제의 요즘 특성은 뭐다? 예전처럼 뭐 단순하게 병렬, 뭐 예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작품 전체의 조직도를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직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가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택지를 가만히 보면서 주어 소수를 중심으로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지만 살짝 스캔하듯이 그냥 체험하듯이 겉핥기식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무지개를 관찰하는 것, 무지개를 이루는 빛, 데카르트, 무지개는 뭐 관찰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어떤 무지개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지문일 거고, 그에 대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 같은 어떤 학자들의 이 논리가 펼쳐져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지. 그것만으로도 일단 반이상 성공한 겁니다. 세 번째, 27번 가에 나타난 뉴턴의 과학적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공통적으로 이 뉴턴은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문 속에서 뉴턴의 학설이 나와 있다는 것. 그러면 또 하나 더 체크해야겠죠? 방금 앞에서 봤던 26번 문제에서는 데카르트랑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했는데 뉴턴까지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세 학자들의 의견을 서로 상호 비교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바로 드시지 않나? 그래서 그런 비교점을 체크해주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거 생각해놓고 가도록 하고요. 28번 문제 딱 보자마자 행복하죠? 이런 문제를 만나면 많은 친구들이 어쩌지? 라는 느낌이 들 텐데, 게다가 가로 열고 3점이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8번 문제 이게 생각보다 난점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다만 지문 속에서 굴절과 반사라고 하는 타 키워드가 나와 있는 것만 챙기세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 보기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보기에 표가 나오거나 도표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의 핵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지문을 읽을 때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를 만들어라고 했던 게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에요. 여기서는 태양광이 굴절되고 반사돼서 빛이 되어서 사람 눈에 보이는 과정을 말하고 있으니까 지문 속에서 굴절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반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번 기억, 니은, 디귿인데요. 빨리 보고 옵시다.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놀랍게도 아리 형님, 데카르트, 뉴턴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 세 사람 비교하는 게 아예 독립 문제로도 출제돼 있다는 거 확인됐고요. 3점짜리인 거 보니까 함정 포인트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자, 아무튼 예상했던 대로 이 세 사람의 어떤 학설과 의견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우미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따가 계속 얘기했던 어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는데 한 10초, 15초 갔다고 치자고요. 정말로 우리 같이 연습해봐서 알지? 선생님이 10초 딱 세봤을 때 시간 정말 짧았죠, 그쵸?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눈으로 대충 훑어보면서 어떤 정보까지 캐치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읽을 지문의 어떤 기본적인 주제요, 그치? 그 작품 속에 등장하게 될 핵심 비교 사항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들까지 다 짚고 온 거잖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가일 문단부터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지 봅시다. 빛과 색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빛과 색의 실체란 무엇인가가 이 글의 화제입니다. 이걸 밝히려는 노력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됐고요. 중세 아랍에서는 실험적 방법을 통해 빛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파악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색깔에 대해서 17세기까지 가장 널리 통용되던 이론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입니다. 자, 해석되죠? 먼저 기억부터 17세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중심을 이뤘어. 그리고 여기가 기억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네모로 씌워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색은 원래 물체에 존재하는 실제 색깔이라는 게 있고요. 색은 실제 색깔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빛에 의해 생기는 겉보기 색깔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플러스 겉보기 색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실제 빛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체가 가진 고유한 성질이야. 자, 이거는 물체의 고유의 것이고요. 또 빛과 상관이 없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겉보기 색깔은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하며 물체 고유의 성질이 아니라고 보았죠. 자, VS로 쓸게요. 이거는 이 녀석의 반대고요. 그냥 반대라고 표시할게요. 빛과 상관이 있는 녀석이죠. 즉, 빛이 모든 물체에는 고유의 색깔이라는 게 있고 그 고유의 색깔에 빛이 비쳤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색이 있는데 그게 겉보기 색깔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창했답니다. 됐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사과의 붉은색은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빛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지만 무지개 색깔은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겉보기 색은 빛과 어둠의 혼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설명을 더 했네요. 빛과 어둠의 혼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자, 키워드는 색이라고 하는 건 뭐다? 빛과 어둠의 혼합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지. 됐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 넘어가자마자 니은 나오기 시작하죠. 두 번째 단락. 그리고 니은 나왔습니다. 뭐요? 17세기의 데카르트는 17세기가 딱 됐습니다. 데카만 쓸게요. 자, 데카르트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아예 독립적인 문제로도 등장했다는 사실도 알고 심지어 일치 불일치 문제로도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세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물질마다 고유한 속성이 있다는 신비주의적 사고를 배격했대요. 배격하는 건 뭐예요? 꺼져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물체의 고유의 색깔을 배격했다는 얘기는 자, 차이점이 벌써 나왔죠. 실제 또 파란색으로 쓰지 말자. 물체 고유의 실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치?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있는데? 사과의 색깔이나 무지개의 색깔이 만들어진 이유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중심? 원리 중심이에요. 원리에 입각해서 어떤 하나의 고유한 설명 방법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물질로 채워져 있으며 빛이 반사나 불죠. 잠깐만 이런 중요했었죠. 그쵸? 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속으로 빛이 반사되거나 여기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빛이 반사되거나 굴절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공간을 조밀하게 채우고 있는 미세물질의 회전 속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미세물질의 회전 속도가 변화한다고 봤어. 그래서 이 회전 속도의 차이가 생기고 우리의 눈은 미세물질 회전을 통해 전달되는 그 압력, 회전 속도가 변화되면서는 압력이 생기는데 그 압력의 차이를 뭐로 인지한다? 색으로 인지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키워드가 다른 거 보이나요? 이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색깔이라고 하는 건 빛의 반사와 굴절이고 그 녀석은 회전 속도를 바꾸고 회전 속도가 바뀌면 압력이 바뀌고, 그치?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한 거야. 자, 직진하던 빛이 반사나 굴절이 되면 이후 미세물질에는 회전 속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차이를 눈이 세계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문장은 뭐예요? 앞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거네요. 얘들아, 왜 반복했을까? 출제했네요. 100%지 이런 거, 그렇지? 두 번 말한 거는 꼭 출제 요소가 되더라 라는 걸 생각해 주십시다. 그러면서 그는 무지개의 적색은 직진하던 태양광이 프리즘이나 물과 같은 다른 매질 속을 지나가면서 미세물질이 가장 빠르게 회전할 때 나타나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빨간색은 그 미세물질이 어떻게 회전할 때 가장 빠르게 회전, 빠른 회전할 때 나타나고, 그리고 청색은 물질이 가장 느리게 회전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색은 느린 회전일 때 나타난다. 이러면서 예도 들었고요. 그리고 사과를 비롯한 모든 물체가 색깔을 띠는 것은
물체의 표면 성대에 따라 빛이 반사되고 미세물질이 회전하는 정도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빛과 어둠의 혼합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은 데카르트는 뭐라고 생각했어? 빛의 반사와 굴절에 의한 회전속도 변화와 압력이었습니다. 됐죠? 키워드 다 잡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왔을 때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한 두 문단 읽어보고 그리고 일치브리스 문제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하러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닌 방법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선생님은 일단 수업의 편의상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단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럼 3단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데카르트 이후에 뉴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디귿으로 그렇지? 뉴턴. 대단한 사람들만 다 나와 있죠, 그죠? 자, 뉴턴 얘기 또 시작해 봅시다. 그럼 뉴턴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점을 말했겠죠. 가자. 이후 뉴턴은 실험적 사실과 실제적 설명을 중시해서 자, 요거는 요렇게 쓸게요. 노란색으로. 실험적 사실과 또 뭐라고? 실제적 증명. 실제적 설명. 이런 걸 중시했대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연역적 사고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기보다는 실험과 수행을 통해 관찰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현상을 실제로 증명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자, 이 문장 왜 있는 거야? 데카르트와 뉴턴의 차이점이죠. 맞나요? 오케이. 데카르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원리에 입각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추론한다는 얘기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논리적 추론의 과정에 의해서 이것이 이것을 만들고 이것이 이걸 만드니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면 뉴턴은 실제로 확인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 그치? 라는 입장을 취했다는 거야. 자, 차이점 봤고요. 그래서 실험의 첫 단계에서 뉴턴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안 나왔지만 뉴턴의 경우에는 실험을 첫 단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어? 두 번째 단계도 있을 거고 세 번째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튼 첫 단계를 얘기했답니다. 뉴턴은 원형의 구멍을 통해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광이 여러 색감을 나타내도록 만들고 이때 세 개의 띠가 스크린에 나타나는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오케이? 주목했던 건 색의 띠. 여러분들 과학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그 조그만 구멍 통해서 이렇게 빛이 쫙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는 그거 말하는 거겠죠? 자, 데카르트는 무지개를 관찰할 때 프리즘과 스크린의 사이를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광의 형태가 원형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뉴턴은 차이점이다. 눈 반짝반짝. 프리즘과 스크린 사이를 6m가 넘도록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색의 확인하는데 중요한 건 프리즘과 스크린 사이 간격, 스크린 간격을 6m나 멀리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리즘을 통과한 스펙트럼은 원형이 아니라 너비에 의해서 비해서 길이가 5배 가량 긴 길쭉한 모양으로, 그렇지? 그래서 세개띠가 뭐하다? 길쭉함을 확인한 거야. 실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죠. 그렇지? 세개띠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띠다. 라고 했고 그 모양으로부터 뉴턴은 무지개색 띠를 이루는 각 색깔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광이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서 길쭉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그거잖아.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굴절이 일어나고 이거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띠가 만들어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멀리 했더니 이 띠가 길게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길쭉한 띠라는 걸 확인했고요. 계속 그리고 나서 뉴턴은 바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죠. 다음이 4단락입니다. 뉴턴의 둘째 단계의 실험입니다. 둘째 단계는 뭐냐면 이번엔 세모로 된 프리즘을 2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번 프리즘에 태양광을 투과시켜서 무지개 띠를 만들었고 다음에는 판자에 미세한 구멍을 뚫은 다음 적색 이외의 모든 빛은 판자에 막혀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색 구멍만을 통해 두 번째 프리즘으로 지나가도록 했죠. 즉, 3개 띠 중에서 프리즘을 통과한 적색 띠만 다시 새로운 프리즘으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대요. 오케이. 적색 빛은
첫 번째 프리즘에서와 똑같은 각도만큼 꺾였고 이번에도 여전히 적색 빛이 튀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험의 결과물이잖아. 그렇지? 적색을 통과시켰을 때는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할 때도 뭐예요? 똑같이 적색이었고요. 굴절되는 각도도 동일했습니다. 즉 뭐냐면 한 번 꺾인 그 각도에서는 계속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네. 그지? 맞나요? 빨간색을 다시 풀어봤더니 빨간색이 다시 빨주노초 파란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빨간색으로 들어왔으면 그 각도가 유지되더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는 이번엔 통과하는 빛을 달리했습니다. 이번엔 파란색도 체크를 해봤대요. 파란 빛으로도 동일한 통과 과정을 수행했고 청색빛이 적색빛보다 더 많이 꺾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뭐하다? 동일하다. 즉 꺾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예요? 굴절률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어떤 각도로 꺾이느냐에 따라서 색이 결정된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해냈다는 거지. 나머지는 항상 동일했으니까. 됐나요? 오케이. 요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빛이 공기 중에서 프리즘을 통과할 때 색깔에 따라 다른 각도로 꺾일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 그쵸? 색깔에 따라 여기 찾자. 색깔에 따라 각각 다른 각도로 꺾임. 그리고 우리는 이 꺾임을 뭐라고 한다고 말했지, 미치? 굴절률이라고 말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지금 이 뉴턴의 실험 결과 마지막 부분에서 뉴턴의 어떤 주장을, 가설을 정리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됐죠?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 결과를 통해 뉴턴은 태양광은 모든 색깔의 광선을 다 담고 있는 것이다. 색깔이 들어가 있다 이미. 그리고 색깔은 태양광의 변형이 아니라 봐봐. 그럼 요 말이 뭐가 되는 거야? 태양광이 변형되는 게 아니라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태양광의 변형을 말하는 것이다 판단이 되시죠? 이게 아니라 뭐다? 태양광 안에 있는 광선들의 굴절 각도가 달라서 굴절 각도의 차이.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태양광의 변형. 지금 요 단락에 와서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는 중이야. 짜잔. 됐지? 자, 이렇게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자, 가지문 다 읽었죠? 가지문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구나. 빛과 색의 실체를 정의하기 위한 시대별 학자들의 의논을 각각 중심 사상과 중심 생각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글이었던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요쯤에서 선생님이라면 가지문을 해결을 해치우고 오는 게 좀 더 마음 편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5번에 가지문만 먼저 보는 거야. 자,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 우리는 가만 볼 거야. 나는 지금 뭐 알지도 못해. 본 적도 없어. 그치? 근데 봐봐. 1번. 서로 다른 시대의 학자들. 좋아요. 동일한 의미의 학설? 아니죠. 학설이 서로 다 3명 다 달랐죠? 오케이. 땡. 주장하는 게 아니었고요. 두 번째. 유사한 경험을 했던 학자들이 서로 상반되는 학설을 내놓은 거야? 이게 상반되는 거야? 상반된다는 얘기는 결정적인 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쪽도 뭔가 굴절되고 이쪽도 굴절되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됐다고 말하기에는 어떤 코어 요소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고요. 세 번째, 동일한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 그렇죠. 빛과 색의 실체가 바로 동일한 의문이었잖아. 근데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의 설명에 어떤 한계점을 지적했니? 아니죠. 이거는 이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걸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4번,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닌 학자들이 해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차이점. 자, 4번은 낚이라고 만든 선택지인 게 확 느껴지십니까? 지금 문장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닌 학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문제의식이야? 빛과 색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문제의식이야? 아니잖아.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의 차이점이라고 또 했는데 지금 이게 해답은 어쨌든 찾아나가는 게 뭐였어? 빛과 색의 실체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잖아. 오케이? 근데 그 과정상의 방식상의 차이점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 이것도 좀 아니거든. 그치? 자, 이 글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찾아나가는 방식 자체의 차이점을 말하는 건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데카르트와 뉴턴은 두 번째 얘기는 방금 후반부에 있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그렇다고 주장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답은 벌써 결정됐죠? 5번입니다. 그죠? 동일한 의문. 뭔데요? 빛과 색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러 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뉴턴의
대답으로 내놓은 내용들을 서로 각각 제시해주고 있었지. 완벽한 설명이죠?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현실적인 부분을 봅시다.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수능에 비해서 좀 수월한 편이라고 했었지.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지문은 이런 패턴이 될 거야. 3개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하나 정도는 좀 애매하고요. 세모 치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맞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치? 그렇게 보통 한 2개 정도 혹은 좀 열받으면 3개 정도가 남을 텐데, 그때 중요한 건 옆에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럼 나도 지문을 읽은 다음에 확정적인 정보만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선택지의 내용을 쫙 읽는데, 선생님 지금 이 선택지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이건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은 이런 경우를 많이 얘기하죠. 세모, 즉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뒤쪽에 잘못된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주로 여기에 많이 매달립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매달리지 마. 시간 낭비야. 알겠지? 이 선택지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찝을 수만 있으면 그 녀석은 날려도 되는 거야. 알겠죠?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25번 얘기를 했고요. 26번.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곤란한 게, 만약에 선택지에 1번은 가, 1, 2, 3번은 가, 4, 5번은 나나 이렇게 돼 있으면 풀기 쉬웠을 텐데 이건 지금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손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전략은 그랬던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지문의 내용이 빨리빨리 구분이 된다면 여기서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막 예를 들어 3번 선택지나 5번 선택지는 안 봐도 비디오처럼 가지문이라는 거 확인이 되시니까. 그치? 근데 그건 잠시 후에 아니야. 한 김에 할까 그냥? 자, 한 김에 보자. 3번하고 5번 선택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얘기해보자. 데카르트는 인간의 눈이 공간을 채우는 미세물질의 운동을 통한 압력으로 이색을 인지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맞잖아! 그치? 공간의 어떤 그치? 빛이 반사 굴절됐을 때 회전 속도의 변화가 압력을 만들고 그 압력을 인지하면서 색깔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설명이고, 5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을 어둠에서도 유지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지어 설명했습니다. 맞지요? 오케이, 이렇게 2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27번도 해결되잖아. 그치? 해결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죠? 충충충 하고 넘어갑시다. 가에 나타난 뉴턴의 과학적 연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찾아보지 뭐. 1번 뉴턴은 태양광의 프리즘을 통과한 후에 나타나는 색의 띠가 길쭉한 모양으로 비치는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이 있었던 거 맞죠? 동그라미. 당대의 이론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당대의 이론이라는 건 뭐였는데 17세기 데카르트의 이론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실험을 설계했지. 2번에 걸친 실험을요. 맞죠? 오케이, 좋아요. 2번째. 뉴턴은 색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두 종류로 색깔을 나누는 이론을 내세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수용할 수 없었을 거래요. 그쵸?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실제 색깔이 따로 있고 곱보기 색깔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뉴턴은 데카르트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고, 데카르트 때부터 무슨 생각이 벌쳐진 거야? 하나의 이론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수용할 수 없었다는 거 오케이, 인정됩니다. 3번째. 뉴턴은 자신이 주목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이 모든 색깔의 광선을 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겠구나. 그쵸? 태양광에서는, 아까도 지문 안 썼네.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색깔을 다 담고 있고, 이 녀석이 굴절률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 지문 속에 존재했었습니다. 맞죠? 오케이. 4번. 뉴턴은 관찰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더라도 띡 틀렸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의 포인트는 뭐였었던 거야? 바로 요거였죠. 뉴턴의 핵심은 뭐였냐면, 데카르트처럼 원리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야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았어. 그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더라도 라고 하는 말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뒤에 일반적 사실에 기반한 사유, 이게 뭐예요? 논리잖아. 그쵸? 논리적으로만 찾으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지금 뒤쪽에 이 4번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누구의 개념이야? 뉴턴이 아니라 데카르트의 의견이죠? 그럼 결국 봐봐. 데카르트와 뉴턴의 차이점으로 문제를 출제한 거네요. 그쵸? 어쨌든 간에 핵심 주장 간의 차이점은 문제가 되는 요소다.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거 느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뉴턴은 실험을 통해서 프림점을 통과한 후에 서로 다른 색을 띠는 광선들은 꺾이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쵸? 굴절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했으니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굿! 자, 뒤쪽에서 29번도 풀 수 있잖아. 얼마나 즐거워. 벌써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 29번. 기억, 니은, 디귿 누구? 아리, 데카, 턴. 먼저 기억은 무지개는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겉보기 색깔이야. 맞나?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니은은 미세물질의 회전 속도의 차이 때문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야. 미세물질의 회전 속도의 차이, 변화 다 같은 말이잖아. 그치? 동그라미. 세 번째, 디귿은 프리즘을 통과한 적색빛이 한 번 더 프리즘을 통과해도 그 색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한 거지. 빛을 통과한 적색만 다시 한 번 통과시켰잖아. 그렇죠? 그걸 확인한 것뿐이야. 실험을 왜 한 건데 내 생각이 맞는지 실험으로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의도했던 결과물이었겠죠. 4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이야. 사과의 색깔은 빛이 없을 때도 존재한다고 보았겠다. 맞죠? 빛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이 차이점 가지고 또 선택지를 만들었네. 굿. 그럼 답은 5번인가 본데? 니은은 디귿과 달리. 그러면 이번엔 데카르트야. 각각의 물체는 원래부터 저마다의 색깔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구나. 자, 고유의 실제 색깔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데카르트의 주장이 맞고요. 그런데 뉴턴도 그치, 색깔에 따라 가는 각도로 꺾이는 것뿐이지 고유의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참고로 물질 자체의 색깔을 말하면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 색깔론이잖아. 그치? 그래서 5번이 답이고 나가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3점짜리 치고는 할 만한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지문 다 봤고요. 지금 놀랍게도요, 지금 2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이제 나지문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여기다 써볼까? 한번 해보자. 노력해볼게. 자, 좀 좁긴 한데 예문단부터 한번 가볼게요. 무지개는 하면서, 자, 첫 번째 화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무지개에 대해서 말할 거야. 그리고 무지개도 빛의 굴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이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물방울을 통해 분해되는데 시야각 내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퍼진 무수한 색깔의 빛이 눈에 포착되는 현상입니다. 자, 무지개를 정의했어요. 별관이죠? 태양광이 물이나 유리 등 투명한 물체 속에서 나아갈 때 그럴 때는 공기 속을 나아갈 때에 비해 차이점, 속도가 느려져서 진로가 꺾이는 굴절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자, 빛이라는 것이, 이거는 매질이라고 쓸게요. 매질을 통과할 때 그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굴절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러면 여기서도 이 굴절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이겨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감속이 클수록 굴절률이 크고요. 자, 감속이 큰 것은 굴절률과 똑같이 굴절이 커지는 것과 같다. 즉, 감속률과 굴절률은 서로 뭐한다? 비례한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거에 파란색으로 쓰였는지 감이 딱 잡히시죠? 이런 식으로 A 하면 B한다, A 할수록 B한다, A 하는 경우 B한다 이런 말 나오면 출제 포인트다. 그지? 자, 속도가 더 많이 느려질수록 굴절률이 커지는 거야. 이때 그 정도는 빛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색이 굴절률이 가장 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적색이 굴절률이 가장 크고, 반대로 보라색이 굴절률이 가장 작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는보라고 하는 개념이, 그치? 굴절률이 가장 왜? 선생님 거꾸로 썼니? 미쳤나보다. 그렇지. 제일 작게 꺾여야 되니까 미쳤나봐요. 거꾸로 썼네요. 굴절률이 가장 작고요. 그리고 보라색 굴절률이 가장 크다.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상대적 비교 개념이 나와 있는 요 녀석도 역시 출제의 포인트라고 예상할 수 있지. 그지? 이런 것들은 잘 마킹해놓고 뒤에 선택지에서 잘 써먹도록 합시다. 자, 계속 갑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무지개라는 녀석은 태양광이 공기 중에 물방울로 입사하면서 굴절되고, 물방울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물방울 내로 한번 반사된 뒤 물방울 밖으로 다시 굴절되어 나오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두 번의 굴절과 한 번의 반사. 물방울. 잠깐만. 빛이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 2회, 반사 1회를 겪게 되는데, 그리고 요때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요 문제가 아까 그 몇 번 문제야? 28번 문제로구나. 그치? 지금 경계 경보등이 들어왔어야 돼요.
지금 이게 28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구나. 그럼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용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비상등 들어왔죠? 용 쓰면서 가봅시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색깔로 펼쳐 나오는데 태양광이 하나의 물방울을 거치며 분해될 때 무지개 색의 띠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관찰자가 그것을 온전한 형태의 무지개로 지각하는 것은 알아채는 것은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 자, 3단락에서 이제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요 녀석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으니 3번 단락에서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몇 가지 제시될 거라는 게 안 봐도 비디오처럼 보이시죠? 가자. 물방울은 표면이 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하게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광일지라도 그 입사각은 물방울 표면에 어떤 지점이 입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오케이? 첫 번째 고려할 점. 물방울 표면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입사하는 지점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 다르니까, 그치? 꺾이는 정도가 다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점?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는 거잖아, 그치? 어느 지점을 오느냐에 따라서 굴절되는 방향이 바뀐다, 그 얘기하는 거죠. 계속 또 태양광이 굴절률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분산되며 무지개 색의 띠를 만들더라도 관찰자는 그중 특정 각도에서 전달되는 한 가지 색의 빛만 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각도에 한 색만 인지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취향이라는 얘기를 쓸 거야. 입사와 굴절. 그쵸?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그 미세한 수분 입자들이라든가, 그치? 이런 것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각도를 다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관찰 가능한 색의 중에서 가장 적게 굴절하는 적색빛. 자, 잠깐만. 적색의 굴절률이 가장 작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쵸?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했다고? 내겠다는 얘기다. 그치? 자, 그러면서 굴절률이 가장 작은 무슨 색? 적색. 이 녀석은 어떤 일이 벌어져? 태양이 입사한 데서 42도를 이루는 각도에서 관찰자의 눈에 두더라고. 그치? 입사한 뒤에 42도의 각도에서, 이거 온도잖아. 42도의 각도에서 관찰 가능. 그 각도에 들어와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랏빛은 굴절률이 큰 보랏빛은 40도 정도의 각도에서 관찰자의 눈에 도달합니다. 또 반대로, 이거 반대죠? 반대. 보라색은요, 똑같이 입사한 뒤에 40도가 되는 지점에서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두 개 세트를 얘기했습니다. 두 개 차이점을 왜 얘기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빛은 태양광과 평행한 가상의 선을 밑변으로 한 수직 시야각에 대해서도 같은 값을 지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연결되면서 수직 시야각에서에 대해서도 같은 값을 지내가 된다. 그러면 위쪽에서 꺾인 그 각도는 밑에서도 동일하게 인지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 그치? 자, 그래서 관찰자는 자신의 42도 수직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에서는 적색빛을 보게 되는 거고 40도 수직 시야각에 있으면 보라색을 관찰하게 되는 거야. 근데 관찰자가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물방울로부터 빛이 눈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치? 관찰자가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아까까지는 42도였는데 선생님이 요만큼 가버리면 42도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대신에 다른 물방울의 굴절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무지개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치? 우리가 멀리 뭐 운전하고 왔는데 저기 무지개가 보이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도 무지개는 계속 떠있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다른 물방울에서 입사한 각에 그 빛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지. 실제로는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나지문을 설명했고요. 일단은 나지문 봤으니까 이제 문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지? 자, 문제 마무리 지으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아까 25번 보다가 말했잖아, 그치? 25번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5번 확인 좀 해봅시다. 특정 자연현상이 뭔데요? 무지개
생성되는 과정과 원리를 설명한 거 맞죠? 정의했고 과정을 설명했고 그 원리까지 설명했습니다. 완벽한 설명이죠. 나머지 뭐 인과적이라든가 인위적 조작과의 차이점을 말했다든가 유사한 다른 자연현상을 말했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쉽게 해결됩니다. 25번 해결, 26번 필요 없고요. 26번 해야 되는구나. 자, 26번 가보자. 1번부터 갑니다.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지개를 관찰하더라도 실제로는 모두 저마다 다른 무지개를 관찰하는 거야. 자, 나의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사용자란다. 사람이 움직이면 실제로는 다른 각도에서 반사된 물방울을 보는 건데 이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더라도 같은 얘기가 되겠죠? 1번 오케이. 2번 무지개를 이루는 빛들은 태양광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입수하면서 굴절 반사 굴절의 과정을 거친다. 뭐예요? 굴절 반사 굴절. 이게 바로 두 번의 굴절과 한 번의 반사를 말하는 것이죠? 오케이. 2번도 맞고요. 4번. 답은 4번밖에 안 남잖아. 무지개는 태양광이 하나의 물방울을 거치며 형성하는 세계띠를 그대로 육안으로 관찰한 게 아니라 특정한 특정한 각도, 즉 40도와서 42도 사이에 나타나는 그 각도 안에 존재하는 물방울의 입사를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그 물방울 입자들의 다양한 반사를 보는 거다. 됐지? 오케이. 정답은 4번 확실하게 잡았을 겁니다. 자,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용의 이해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일치 불일치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만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2번 과학 세트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 기술 지문하고 지지난주에나 봤던 사회 지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성이 뭐였죠? 일치 불일치 문제가 요즘에는 되게 뭐랄까 이것까지 점검해야 돼 라는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문 전체의 흐름상에서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조차 일치 불일치 문제에 자주 등장한다. 즉 요즘 문제는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28번을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나를 읽고 보기에 A부터 D의 빛을 판단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요 이 녀석을 먼저 좀 이해를 해보자. 지금 동그라미 이게 물방울이겠죠, 그렇죠? 물방울이 있고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꺾이고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 조금 더 많이 꺾이는 녀석이 선생님 그림이 좀 다른데? 내려올 때 한 번 더 굴절. 그치, 뭐가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좀 이상한데? 아니 그림 좀 누가 띄워줬으면 하나의 좋겠어. 줄기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두 개의 줄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한 번 꺾이고 하나는 이렇게 두 번 굴절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 번만 굴절되는 걸로 그려놨어. 그래서 이상했던 거네요. 자, 태양광이 이렇게 입사가 되면 첫 번째 그 회색빛으로 가봅시다. 회색빛은 선생님 편의상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얘는 한 이 정도 꺾인다고 치자. 오케이? 그리고 이 정도 꺾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 정도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번의 굴절과 한 번의 반사. 됐죠? 두 번째, 이 두 번째 검은 빛을 보면 검은 빛은 상대적으로 이만큼 더 꺾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만큼 더 꺾였으니까 이만큼 더 꺾여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 직선도 못 그리는지. 자, 이만큼 에이, 자 이만큼 꺾인 거라고 쳐줘. 오케이, 꺾였다라고 봤을 때 이때 나타나는 그 빛들을 앞에 있는 이 녀석을 A빛이라고 불렀고요. 빨간색을 A라고 쓸게요. 그리고 노란색을 B빛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게 굴절이고 그치? 요게 반사란 말이야. 그러면 두 번의 굴절과 반사 끝에 지문 속에서 제공해준 정보는 뭐밖에 없었냐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것만 얘기해줬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문제를 풀 때요 선택지를 바로 뛰어들어가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보기 분석을 항상 먼저 하라고 선생님이 한 3만 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기술 지문이 됐건 문법 문제가 됐건 어떤 문제가 됐던 보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자, 편의상 선생님이 뭐 앞에 있는 A, B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A빛과 B빛은요. 오케이? A빛과 B빛은 각각 무슨 색일까를 예측해보라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이건.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A빛은 상대적으로 꺾인 정도가 어때요? 덜 꺾였죠. 얘에 비해서요. 이게 몇 도고 어떻게 굴절되고 실제로 뭔지 그냥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 요 지점에서 모든 게 판별됐던 거야. 굴절 각도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굴절 각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게 B빛이지. 그치? 그럼 B빛이 무슨 색깔이야? 이게 적색이야. 맞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꺾인 다음에 더 많이 꺾여 나갔으니까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큰 보라색이 계시다. 요런 거를 만들어내라는 거였던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그러면 C랑 D도 이제 판별이 되겠죠. 자, C도 볼까요? 각도를 꺾였을 때 상대적으로 C는 더 많이 꺾인 쪽이니까 C가 무슨 색? 보라색이겠고요. D가 상대적으로 덜 꺾인 거니까 적색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또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단순화시켜서 굴절과 반사라는 개념을 인지하지 않고, 선생님이 이거 굴절과 반사라는 말 2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2번 했으면 출제 요소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생각한 거야. 굴절률이 크면 이렇게 되면 꺾인 정도만 보면서 A랑 B 중에 A가 더 많이 덜 꺾였네? 그러니까 이게 적색인가? 이러면 이제 말아먹힌 거야. 이제 이미 글러버린 거죠. 그쵸?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굴절된 정도를 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자. 됐죠? 참고로 이때 40도, 42도를 왜 말하는지도 감이 잡히시죠? 40도와 42도,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이 A 색깔, 파란색으로 구분해줄게. 요 녀석은 관찰자의 시야에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 못 들어왔지?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관찰자에게는 특정 각도에서 한 색만 보인다고 했었잖아. 그치? 관찰자의 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라색은 보이지 않고요. 또 A, B, C, D 중에 D 적색빛도 눈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죠? 실제로 보이는 건 B의 적색과 C의 보라색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예상하자. 그러면 관찰자의 눈을 기준으로는 B빛의 적색 B부터 시작해서 빨주, 노초, 파남, C의 보라로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로 무지개가 보이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선택지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참고로 밑에 있는 뭐 굴절률은 서로 같다고 가정하자 이런 정보들은 전통적으로는 뭐 이과생들이나 어떤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쵸? 뭐 별게 실제로 많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뭐 무한동력을 얘기하게 되면 실제로 마찰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고 우주 안에 무슨 말인지 알지? 암흑물질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문제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태클 걷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정도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 하지만 참고로 요즘에는 여러분들 문제 난이도 낮출 때 이거 기억나나? 작년인가 재작년 기출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키, 핵심을 보기에 다시 실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럴 때는 보기가 나타나는 이 조건도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건 생각해 놓으시고, 자, 가자. 1번부터 A빛이 공기 속에서 물방울로 진행할 때 감속되는 정도는 B보다 클 거래요. 감속률 우리 어디서 봤었죠? 굴절률과 비례한다는 요 정도잖아 지금 이거. 그치? 그러면 굴절률이 가장 작은 녀석인 적색은 당연히 감속되는 정도도 가장 작을 테니 A빛이 감속되는 정도가 가장 클 거야. 맞지? 더 많이 감속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굴절이 더 커진 거 아니야? 따져보는 거죠. 1번 오케이. 2번 관찰자는 B빛과 C빛 사이에 수직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들을 통해서 무지개를 관찰하게 될 거야. 맞죠? 시야각의 범위에 들어간 건 B와 C니까요. 세 번째 B빛과 D빛은 굴절률이 같은가요? D랑 B는 오케이. 굴절률 자체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빛은 동일한 관찰자의 눈에 동일하게 지각될 거다. 어떤 조건을 집어넣었어요? 기가 막히죠? 요즘 문제를 만드는 틈새가 뭐라고? 맞는 말 사이에 잘못된 구절 집어넣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치? 일단 D랑 D는 똑같이 적색이고 적색일 겁니다.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건 관찰자의 눈에 그게 그렇게 보이느냐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 했어? 관찰자는 특정 각도의 색만 보일 수 있고 시야각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었죠.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D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3번이지. 생각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였죠? 나름대로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해결했고요. 4번 물방울이 거치며 빛이 꺾이는 정도는 A가 D보다 크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A의 굴절률이 더 크니까. 그치? 감속되는 어디 갔어? 굴절률이 가장 크게 꺾인 A가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굴절률이 가장 컸기 때문이었지? 맞고요. 5번 같은 물방울에서 나왔더라도 C보다 굴절률이 작은 빛은 안 들어오겠지. 얘 D처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선택지랑 실은 5번 선택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다라는 정보도 생각해 보시지만 이 문제가 나름대로 문제의 난이도가 쉬워졌던 이유는 5번 선택지를 통해서 3번이 잘못됐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 실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자, 29번 문제도 아까 해결했고요. 30번 문제 동음이어 문제 이거 뭐 수행하는 것 정도는 쉽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형서 어휘력에 관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암행어사를 수행하는 건 뭐예요? 따라가면서 보조한다는 뜻이야. 수행비서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C에 나타나는 수행은 뭐예요? 계획한 대로 어떤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걸 말하죠. 자신의 뜻대로 진행하는 건 수행,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것도 수행.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는 동음이어 관계입니다. 아, 슬픈 비급이 하나 보이네요. 어디선가.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과학 지문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지문 하나만 남기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숨 좀 마지막으로 돌리고 뒤쪽에 현대소설 보면서 수능 완성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시작할게요. 아이고야.